안녕하세요. 세금의 온도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세금의 온도는 어떠하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차가우실까요? 만약 세금을 차갑게 느끼고 계시다면 제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차용증 작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새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요새 자금 출처 조사 2건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를 대응하다 보면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이 가족 간 금전 거래입니다. 왜냐?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추정입니다. 민법상의 추정은 간주나 의제와 달리 근거를 통해 쉽게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여 추정을 반증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새는 가족 간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차용증에 대한 문의를 진짜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나요? 해서 제가 그 질문들 중 주요한 부분 몇 가지를 들고 왔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다른 차용증 관련 동영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차용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만 명확하게 하셔도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라고 하던데 차용증만 쓰면 다 괜찮아지는 것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증여 추정을 반증하기 위한 겁니다. 증여를 반증한다는 것은 실제 자금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실제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무엇이냐? 반대로 얘기해서 가족과 거래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거래했을 때랑 똑같이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차용 기간 이내에 차용 기간이 지났다면 원금 상환이 필요할 것이고, 원금 상환과 더불어 이자 지급 약정까지 있다면 이자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써놓고 가만히 기다리다가는 그대로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금 상환의 여력이 모자랐다면 그러한 특별한 사유를 걸어서 특약 안에서 갱신계약서나 새로운 차용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한 사례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부모 자식 간에 차용 계약서를 쓰고 5억 원을 대여해 줬는데 그 뒤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녀도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았고 부모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후에 세무조사가 실제로 개시가 됐고 그 과정에서 그 5억 원 당연히 증여로 추정되었고 증여세 과세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용증만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제3자와 거래했을 때랑 같은 객관적 사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위들을 실제로 이행해야 차용증을 쓰고서도 효력이 명확하게 생길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만 쓴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다. 그러면 올바른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면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 혹은 민법 그 외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 취지에 맞게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차용 일자, 원금 상환 방식, 이자 지급 방식 등의
필수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다면 그 형식은 무관할 것이고 그 자체로서 올바른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또 한편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증이나 확정일자처럼 객관적인 도장 찍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이 그러하다면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실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대한 행위 등이 명확하게 존재해서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실제 차용 거래가 있었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사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받아두셔도 좋습니다. 공증과 확정일자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 당연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나는 공증 같은 건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실질과세 원칙이 있다면 그날 차용증을 쓰고 나머지 공증과 같은 절차는 안 하고 싶어 라고 느끼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조건은 뭐라고 했죠? 원금 상환, 이자 지급과 같이 제3자랑 똑같이 거래한 것처럼 행위를 해주셔야 인정될 것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잘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용증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차용증에 기재하셨던 세부 약정 내용들을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원금 상환을 계약 내용으로 하셨다면 반드시 분기별로 원금을 일정 부분 상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차용기간이 길어져서 반기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드시 반기가 됐을 때 이자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제3자랑 거래하셨다면 그 차용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시키실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용 약정 내의 세부 내용들을 이행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원금 상환이 어려워서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증 계약을 쓰고 싶다. 그때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자 지급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차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세법상 규정된 이자율을 고려해서 지급될 이자를 산정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의 이자율을 우리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4.6%의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칫 잘못해서 이 세법상의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자율을 산정했다간 증여세 폭탄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서는 세법상 정해진 이자와 차용증상 정해진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든 금액에 대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익이 발생했고 그것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이자에 대해 새로운 증여세가 산정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차용증상 이자율을 1%로 설정을 했고 자식이 부모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1년간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는 자식은 부모에게 1,38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벌써 자식이 차용증상 지급할 이자 300, 세법상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1,380이기 때문에 차이가 1,080만 원이 발생했고 1,080만 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넘었기 때문에 자식은
덜 지급한 이자 1,080만 원에 대해 추가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세도 회피하면서 이자 지급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 이자율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법상 이자와 차용증상 지급해야 되는 이자의 차익을 999만 9,999원으로 맞출 수 있는 이자율을 역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이자율 설정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산식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산식을 통해서 각 차용 금액별로 설정 가능한 최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이라면 설정해야 될 최소 이자율은 없습니다. 2억 1,700만 원의 경우 세법상 이자율이 4.6%를 적용해서 산정되는 이자 자체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얼마를 빌려주어도 이자율을 산정해서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이 넘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이유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차용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설정 가능한 최소 이자율은 1.2667%, 차용 금액이 4억인 경우 2.11%, 차용 금액이 5억인 경우 2.61%, 차용 금액이 6억 원이라면 2.9333%, 만약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인 10억 원을 차용 금액으로 설정했다면 설정하셔야 될 최소 이자율은 3.61%가 됩니다. 이런 최소 이자율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 역시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면 추가적인 업무들이 필요하다던데 무엇이 있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자를 지급하시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시는 분은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추후에 실제로 계좌 이체 내역 말고 실제 이자 지급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만약 이자를 지급받은 사람이 1년간 지급받은 이자의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이자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로서 이자를 지급받은 연도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1년간 지급받은 이자 총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과거에 제출했던 원천징수 영수증만으로 이미 이자 관련 세금 신고가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으신 이자 총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에 대한 주요 질문 사안들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줄 때는 최소 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세법상 이자율이 4.6%로 산정되는 이자 자체가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 이슈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제3자와 거래를 했을 때 2억 1,700을 빌려줬다. 이제 안 받으실 건가요? 받으실 거죠? 이렇게 차용증은 좀 더 객관적 사실을 위해 제3자와 거래했던 내용처럼 만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설령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줬을 때 1% 정도의 이자율은 설정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과 그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의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만 명확하게 지키셔도 정말 증여세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규정 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의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해지셨을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 저의 영상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세금의 온도 또한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준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